사냥꾼 만석이. 깊고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만석이라는 총각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참 착한 효자야. 그럼 얼마나 착한지 모르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만석이를 칭찬했습니다. 만석이는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항상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농사 지을 논밭이 없는 만석이네는 늘 가난했습니다. 뗄나무를 장에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만석이는 뗄나무를 하러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뚝뚝 마른 삭정이를 분지르고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주워 지게에 한 짐 가득 실었지요. 나무를 이만큼 했으니 보리쌀 한 되는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지게를 등에 지고 비칠비칠 일어섰습니다. 이틀이나 굶어서 기운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겠다. 어서 돌아가자. 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만석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슬금슬금 걸음을 옮겼지요. 산짐승이 덫에라도 걸린 걸까? 만석이는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깊게 파인 구덩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건 너구리 아니야? 언제 빠졌는지 지칠 대로 지친 너구리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만석이는 홀쭉하게 야윈 어머니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저 너구리를 잡아서 장에 내다 팔아야겠구나.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 쌀과 고기를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너구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야, 새끼 너구리 같은데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니? 너구리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리하겠습니다. 만석이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망설였습니다. 모처럼 잡은 너구리를 놓아주어야 하다니. 아쉬운 마음이 든 만석이는 이번 한 번만 너구리를 장에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장날이 되자 만석이는 숨겨놓았던 너구리를 가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약재를 어디서 구했나?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또 구해오게. 약방 주인은 벙글거리며 돈을 듬뿍 주었습니다. 만석이는 너구리를 판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샀지요. 얘야, 흰 쌀밥과 고깃국이 어디서 났니? 아이고, 너무 맛있구나. 입에서
살살 녹는다. 예,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나무를 많이 해다 팔아서 번 돈입니다.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만석이는 흐뭇했습니다. 어머니는 쌀밥과 고깃국을 맛있게 드셨고 만석이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뗄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산짐승을 잡아 파는 것이 훨씬 낫겠어. 그때부터 만석이는 산짐승을 잡아다 장에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올무를 만들어 산 여기저기에 놓아두고 깊은 구덩이도 여러 개 파놓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산짐승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이제부터 힘들여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 기뻤답니다. 만석이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는 산토끼와 다람쥐 같은 작은 짐승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또 구덩이에는 사슴, 노루,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이 잡혔지요. 허이쿠, 신난다. 만석이는 잡은 산짐승들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만석이가 산짐승을 곧잘 잡는다는군.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쫙 퍼졌지요.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산짐승을 사려고 만석이네로 몰려왔습니다. 가난했던 만석이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뒷산의 산짐승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밤낮으로 산짐승들을 잡아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아이고, 만석이가 산짐승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서 큰일이야. 이러다가는 앞으로 산짐승 구경하기도 힘들겠는걸.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만석아. 이제 산짐승들은 그만 잡으렴.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만석이를 말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큰 곰 한 마리만 잡고 그만 잡을게요. 하지만 만석이는 어머니 앞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산짐승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차츰 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었어요. 광대뼈가 불룩 튀어나오고 얼굴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혹들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눈도 빨갛게 변했지요. 만석이 좀 봐. 살아있는 산짐승들을 많이 잡아들이더니 마치 짐승처럼 변해가는군.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고 걱정을 하는데도 만석이는 들은 채 만 채 사냥을 다녔습니다. 어느덧 만석이는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어떤 색시가 만석이처럼 우락부락한 신랑을 좋아하겠어요. 얘야, 큰일이구나. 땅을 준다고 해도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없으니. 아이고.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에이, 산에 가서 호랑이나 잡아오겠습니다. 화가 난 만석이는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어미 짐승도 가리지 않고는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뒷산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서도 산짐승들이 사라져갔지요. 보다 못한 마을 노인이 만석이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살림도 넉넉해지고 농사지을 땅도 있으니 사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나? 뭐라고요? 사냥을 그만두면 농사나 지으라고요? 제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만석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만석이한테서 썩은 고깃덩이 냄새가 나. 아유,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차츰 만석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부탁이니 산짐승을 제발 그만 잡으렴. 살아있는 생명을 너무 많이 잡아들였다. 보다 못한 어머니도 만석이를 말렸습니다. 어머니까지 제가 못마땅하신 겁니까? 에이! 만석이는 어머니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효성스러웠던 만석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얀 머리와 수염을 한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냥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네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놀라서 잠에서 깬 어머니는 여전히 산신령의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리는 것만 같았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따위 꿈을 믿다니 어머니도 늙어서 노망이 들으셨군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망나니가 다 되었구나.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렸지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날도 역시 사냥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만석아, 어미의 소원이니 제발 사냥을 그만두렴. 부탁이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려는 만석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석이가 사냥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얘가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어머니는 눈이 하얗게 쌓인 산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얘가 길을 잃은 것일까? 왜 이리 안 오누?
어머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 제발 내 아들 만석이를 좀 찾아주시오. 부탁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못된 만석이를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늙은 어머니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만석이, 어디 있나? 소리가 들리면 대답하게. 산속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만석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혹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게 아닐까? 만석이를 찾을 수 없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만석이를 찾아다닌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쯤이었을까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무언가 발견했는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들 이쪽으로 와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지요. 저기 구덩이 밑을 좀 보시오. 눈에 덮인 것이 마치 사람 같지 않소? 깊게 파인 구덩이는 바로 만석이가 파놓은 것이었지요. 아이고, 만석이구먼, 만석이! 만석이는 깊은 구덩이 바닥에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비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이에요.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죽다니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게야.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용서를 빌면 뭐해?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깨달았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의 모습을 보고 잘못을 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만석이가 죽고 난 뒤 마을 뒷산에는 예전처럼 산짐승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잠기 밝은 소금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만 나면 금방 잠에서 깨어났지요. 에구, 잠 한 번 푹 자면 소원이 없겠네. 모두 잠든 한밤중에 깨어난 소금장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기 밝은 소금장수는 제일 좋은 소금 한 가마를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새로 서는 장에 소금을 내다 팔기 위해서였지요. 그 장에 가려면 먼 길을 걸어 산을 2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산을 넘을 때쯤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 몸을 누일 만한 곳을 찾아야 할 텐데. 주위를 둘러보던 소금장수는 알맞은 곳을 발견하고 반가운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자풀이 무성한 무덤 2개가 호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노숙할 때는 무덤가가 최고지. 그래야 홀령들이 나를 지켜주지.
먼 길을 걸어오느라 피곤했던 소금 장수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곤히 자고 있는데 귓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기 밝은 소금 장수는 잠에서 깨어나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무덤에서 나온 홀령 2명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 마침 잘 일어났네. 이리 와서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게나. 소금 장수는 할머니 홀령과 할아버지 홀령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아랫마을 홀령인데 우연히 제삿날이 같다네. 바로 내일이지. 그래서 제사 준비는 잘 하고 있나 살펴보려 내려갔는데 글쎄. 할머니 홀령은 매우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머리카락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제사상에 올릴 탕을 끓이고 있지 뭔가. 화가 난 할머니 홀령의 콧구멍에서는 금세 콧김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또 어떻고? 아이 뒤를 닦아준 후 손도 안 씻고 전을 부치지 뭔가. 할아버지 홀령이 한숨을 푹 쉬며 얘기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심술을 좀 부리고 왔지. 탕을 일부러 끓어 넘치게 해서 며느리가 손을 좀 대었다네. 할머니 홀령이 말했습니다. 그랬나? 나도 손주 녀석을 가시덤불 위로 슬쩍 밀어버렸지. 지금쯤 엉덩이가 꽤나 쓰릴 게야. 소금 장수는 말없이 두 홀령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괜스레 후회가 되지 뭔가. 맞아. 죄 없는 손주 녀석한테 화풀이를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말 좀 전해주겠나? 소금 장수는 놀란 눈으로 두 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덤가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 태운 재를 바르면 된 자리가 빨리 나을 거라고 말이야. 송진을 바르면 우리 손주 엉덩이도 나을 걸세. 소금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금 장수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두 집에서는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소금 장수는 먼저 며느리가 손을 댄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나무 가지를 내놓으며 어젯밤 무덤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다음에는 손주가 엉덩이를 다친 집으로 찾아가 송진을 건네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고맙습니다. 양쪽 집 가족들은 모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솔가지를 태워 재를 바르자 며느리의 댄 손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주의 엉덩이도 송진을 바르자 금세 가라앉았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두 가족은 소금장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제사란 본디 그 모양새보다 정성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가족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가족은 새로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습니다. 무덤가에 나있던 잡풀도 깨끗이 손질해서 보기 좋게 다듬어 놓았지요. 소금장수는 흐뭇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가족이 소금을 전부 사준 덕택에 잠기 밝은 소금장수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러고는 지친 몸을 자리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 소금장수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푹 잤습니다. 그 밝던 잠기가 싹 달아난 것이었어요. 그것은 두 혼령이 소금장수에게 남몰래 준 선물이었답니다. 소금장수의 아들.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그때는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도 양반이 되고,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상민으로 살아야 했지요.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답니다. 그런 시절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요. 소금 사려! 보슬보슬 하얀 소금! 금쪽같이 귀한 소금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걷다 보면 옷에서 찝찝한 소금 냄새가 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힘든 줄도 몰랐지요. 아주 똘똘한 아들 생각만 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소금장수 아들을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였지요. 게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들이었답니다. 돈이 없어 서당에 못 보내도 몰래 글을 잘 익혔고, 책 한 권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빌려 베껴가며 공부를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당연했답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지요. 한참 칭찬을 하다가도 신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아, 고놈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 뼈대 있는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크게 될 녀석인데. 에휴, 신동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소금 더미에서 썩는구먼. 사람들은 소금장수 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봤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답니다. 물론 안타깝기로는 아버지인 소금장수가 더했지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니. 소금 장수인 내 처지가 정말 한심하구나. 소금 장수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꼭두 새벽부터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네 신분을 감추고 과거 시험을 보아라. 소금 장수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아버지의 말대로 곧장 집을 떠났답니다.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겠지. 일단 한양으로 가보자. 소금 장수 아들은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지요.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불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소금 장수 아들은 자기가 한양에 있다는 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이로구나. 입을 해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두리번 거리를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들은 여기저기 살펴보며 자신의 코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때 발 아래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집신이 낡아서 발이 아파 죽겠는데. 소금 장수 아들은 웅얼웅얼하며 얼른 한쪽 발을 들었지요. 아니, 이것은? 소금 장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호패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다니던 작은 나무 조각, 바로 호패였지요. 소금 장수 아들은 남들이 볼까봐 얼른 호패를 주워 앞만 보고 냅다 달렸답니다.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호패를 떨어뜨린 주인을 만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소금 장수 아들은 어느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에 찬찬히 호패를 살펴보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금 장수 아들이 공중공중 뛰지 뭐예요. 야호! 이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어. 소금 장수 아들이 주운 호패는 바로 양반의 호패였답니다. 내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이 퍼뜩 든 소금 장수 아들은 궁궐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과거 시험을 봤지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 떡하니 합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경사가 여기서 그쳤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경사가 소금장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글쎄, 과거 시험장에 시험관으로 왔던 정승이 소금장수 아들을 보고 그 바른 품성에 놀라서 마음에 쏙 들어했지 뭐예요. 정승의 눈에 든 소금장수 아들은 정승 사위가 될 판이었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어찌저찌 운이 좋아 과거를 보고 합격까지 했지만 부모님 없이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를 어쩐다? 소금장수 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볼이 홀쭉해질 정도로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어. 소금장수 아들은 혼례식 때 입을 옷가지와 말 한 피를 구해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내려보냈답니다. 아이고, 혼례식을 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네. 여보 마누라, 얼른 개떡 좀 만들어 주구려. 소금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옷을 차려입으며 말했습니다. 정승 사위가 될 판인데 그깟 개떡을 먹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개떡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지 않았소.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개떡 함지를 짊어진 채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포 차림에 떡 함지를 지고 말을 탔으니 정말 볼만했겠지요. 아무튼 소금장수는 그렇게 하고 정승 집으로 갔답니다. 허허, 그런데 정승이 그 꼴을 보니 기가 딱 막혔지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소금장수가 떡 함지를 풀어놓으면서 하는 말이었답니다. 얘야, 내가 개떡을 좀 쪄왔다. 어서 와서 먹어보려무나.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렴.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는 그 개떡이란다. 그 말을 들은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라 하고 큰 기침을 해댔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눈치 없는 소금장수가 집안을 휘 돌아보다가 잔뜩 쌓여있는 뗄나무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고, 뗄나무 한번 큼지막하구나. 그래, 저 많은 나무를 너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다니?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그만 소금장수의 신분을 모두 알아버렸답니다. 정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효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 사기꾼 부자를 냉큼 쫓아내거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와서는 소금장수와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답니다. 서방님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승딸은 다음 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부터 음식을 할 때는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말거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정승딸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아침상을 받은 정승은 대번에 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지요. 아니, 나보고 이것을 먹으라는 거냐? 어찌 국이며 반찬이며 하나같이 간이 이리 싱거워? 어찌 간이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정승은 당장의 하인들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답니다. 바로 그때 정승딸이 말했지요. 아버지, 실은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서방님의 근본이 소금 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아버지께서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딸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같이 나란 일을 보시는 분께서 소금 장수를 천대하시면 누가 소금 장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있어 백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금 장수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진정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승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고는 곧 소금 장수 아들을 다시 불러들였지요. 물론 혼례식도 다시 잘 치러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영리한 아들을 둔 덕분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한평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훈장님 장가 보내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의 훈장님은 나이가 꽤 많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휴, 밥이 또 타버렸네. 훈장님은 그날도 새까맣게 타버린 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이들도 부엌에서 나는 밥 탄 냄새를 맡았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훈장님이 또 밥을 태우셨나 봐. 훈장님은 밥도 잘 못 지으면서 장가는 안 들고 왜 혼자 사시는 거야? 맞아. 내 생각엔 혼자 사는 게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면 장가를 가실 것 같아. 그렇다면 훈장님을 더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더 불편해지실까? 우리가 자꾸 일을 저질러서 훈장님을 힘들게 하는 거야. 힘들다 보면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아이들은 옳다 잘 되었다 하면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답니다. 훈장님은 밥을 먹고 나면 많이 피곤해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 을에 낮잠을 자곤 했지요. 하루는 훈장님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답니다. 아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진동이라는 아이가 나섰지요. 훈장님 발가락에다 불을 놓을까? 아이들은 낄낄대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동이는 훈장님이 깊이 잠들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발가락 사이에다 말린 쑥을 길게 말아 끼우고는 부싯돌로 불을 붙였답니다. 쑥은 빨갛게 불빛을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은 바깥에 선 채로
서로 어깨를 으쓱하면서 기다렸지요. 훈장님은 쑥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잠꼬대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아, 안성댁, 안성댁. 어? 안성댁이라고? 얘들아, 우리 훈장님이 옆집 과부 아주머니를 좋아하시나 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쑥은 이제 발가락 있는 데까지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뜨거워! 마침내 훈장님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을까요? 훈장님은 발가락 사이에서 벌겋게 타고 있는 쑥을 빼내 저만치 던져버렸어요. 휴! 아이들이 장난친 것을 안 훈장님은 화가 잔뜩 났답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방바닥을 두들기면서 아이들을 혼냈지요. 이 녀석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장난질만 치고 대체 어떤 녀석이냐? 아이들을 쭉 둘러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다그쳐도 어느 녀석 하나 자기가 했다는 녀석은 없었지요.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모두 종아리 걷어라. 아이들 모두 종아리를 맞았답니다. 진동이는 속으로 나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종아리를 맞았네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속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훈장님도 속으로는 진동이의 짓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모든 아이들을 다 혼냈지요. 그 뒤로도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어요. 일부러 훈장님 옷에다 먹물을 튀기기도 했답니다. 어이쿠 이 녀석아, 조심 좀 하렴. 일부러 한 건데. 결국 훈장님의 흰 옷은 먹물로 얼룩이 져서 얼룩덜룩해져 버렸지요. 먹물 얼룩을 뺄 줄 모르니 그대로 입을 수밖에요. 훈장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새 옷을 해 입을 때까지는 얼룩 옷을 그냥 입었답니다. 진동이는 아이들을 시켜서 땔감나무에다 물을 뿌리게 했어요. 훈장님은 땔감이 젖은 줄도 모르고 불을 붙이다가 연기 때문에 그만 눈물범벅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다가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진짜로 울고 말았답니다. 막상 훈장님이 우는 걸 보고는 아이들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어떻게 해서든 우리 훈장님 장가 보내야겠어. 근데 우리 훈장님처럼 돈도 없고 호라비 냄새 풀풀 나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 다 방법이 있지. 내게 맡겨둬. 아이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진동이를 보며 미심쩍은 눈빛을 했답니다. 하지만 진동이는 자신 있다며 빙긋 웃어 보였지요. 그날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진동이는 따로 훈장님을 만났답니다.
훈장님, 장가 드실래요? 뭐? 장가? 장가는 무슨? 내가 무슨 장가를 든단 말이냐? 훈장님은 속으로는 장가를 들고 싶었답니다. 그렇다고 어린 제자에게 진짜 장가를 가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게다가 조그마한 녀석이 하는 말이라 우스운 데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짐짓 화난 채 하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이 녀석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 나가거라.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훈장님 장가 드실 수 있는데. 히히히. 진동이는 쫓겨나가면서도 아쉬운 듯 중얼거렸답니다. 진동이를 보내고 나서 훈장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 이 녀석이 진짜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 실없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다음 날 훈장님은 진동이를 불렀답니다. 훈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진동아,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장가 드실 거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호통만 치시고. 내가 장가들 때가 있기나 하단 말이냐? 그럼요, 있고 말고요. 누구 말이냐? 바로 옆집 안성댁이 안성맞춤이잖아요. 안성댁은 과부로 혼자 살아도 제법 부자래요. 그러니까 책만 읽으시느라 재산은 못 모으신 훈장님한테 딱 어울리지요. 안성댁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훈장님을 좋아할걸요? 훈장님은 속으로 좋아서 빙긋 웃었답니다. 그렇지만 좋은 티를 낼 수는 없었지요. 이놈!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훈장질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참 훈장님도 제게 좋은 수가 있다니까 그러시네요. 도대체 무슨 수가 있다는 게야? 제 말대로만 하면 장가 드실 수 있어요. 훈장님은 속으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지요. 그래도 안성댁한테 장가를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진동이는 안성댁 집 앞에 가서 소리를 쳤어요. 안성댁! 안성댁! 누구요? 옆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인데요. 우리 훈장님 여기 안 오셨습니까?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에 못하러 오시냐? 여기 가셨다던데요? 안 오셨다면 안 오신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게냐? 알았습니다. 진동이는 마지못해 쫓겨났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진동이는 또 안성댁 집에 갔지요. 안성댁! 안성댁! 너 또 왔느냐? 우리 훈장님 여기 안 오셨어요? 너희 훈장님이 여길 왜 오셔?
이상하다. 여기 오신다고 했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냉큼 가거라. 그 다음날 저녁에도 진동이는 안성댁 집에 찾아갔지요. 가서 또 안성댁을 불렀어요. 안성댁! 안성댁! 요놈이 또 왔네? 또 훈장 찾으러 왔느냐? 예, 우리 훈장님 찾으러 왔어요. 고놈 참 맹랑하구나. 너희 훈장님이 저녁마다 뭐하러 우리 집에 온단 말이냐? 또 한 번 억지를 썼다간 혼쭐을 낼 테니 그리 알거라. 그 다음 날 진동이가 훈장님께 말했어요. 훈장님, 오늘 큰 소리로 이웃마을에 가셔서 사흘 정도 있다가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옆집 안성댁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런 다음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밤에 문을 열어놓고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아시겠지요? 훈장님은 그제서야 이야기를 알아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오냐? 알았다. 그날 낮에 훈장님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오늘 이웃 마을에 가서 사흘 정도 있다가 올 거니까 장난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사흘 정도 있다가 오겠다. 마침 마당에서 일을 하던 안성댁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훈장님이 나가자 아이들은 장난을 심하게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깔깔대며 떠드는 소리에 안성댁은 생각했답니다. 훈장이 없으니 아이들 장난이 심하구나. 어딜 가신 거지? 혹시 선보러 가신 거 아니야? 사실 안성댁도 훈장님이 좋았지요. 하지만 내놓고 좋은 티를 낼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안성댁은 일찌감치 자리에 들었어요. 캄캄한 하늘에는 눈썹 같은 초승달이 떠서 밤을 지키고 있었지요.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안성댁은 한밤중 닭이 지르는 소리에 화들짝 잠이 깼어요. 안성댁이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답니다. 진동이가 안성댁네 마당에서 가장 큰 수탉을 쫓는 소리였어요. 안성댁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진동이는 용케 그 수탉을 붙잡아 날갯죽지를 거머쥐고는 천천히 마당을 걸었답니다. 거기 누구냐? 너 이 녀석 서당에서 글 배우는 아이 아니냐? 왜 남의 집 닭을 훔쳐가는 거야? 진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얼른 문 쪽으로 갔답니다. 다급해진 안성댁이 치마도 채 두르지 못한 채 속옷만 입고는 진동이 뒤를 쫓았지요. 걔 서지 못해?
진동이는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치면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성댁은 정신없이 뒤를 따랐지요. 진동이는 닭을 손에 든 채 서당 마당을 지나 훈장님이 자고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방으로 가면 내가 무서워서 못 갈 줄 알고? 안성댁도 방 안으로 달려들었지요. 그 순간 안성댁은 훈장님이 사흘 동안 집을 비운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집이 비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진동이는 닭을 방에다 내던졌어요. 그러곤 방 저쪽 문을 열고 나가더니 문을 꽉 닫고는 밖에서 잠가버렸답니다. 안성댁은 깜깜한 방에서 닭을 잡으려고 두 손을 뻗친 채 방 안을 더듬거리며 돌아다녔지요. 수탉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잡히지 않으려고 버둥거렸어요. 안성댁은 닭소리가 나는 곳을 손으로 더듬거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 잠자는 척하고 누워있는 훈장님의 손을 꽉 움켜잡았지 뭐예요. 훈장님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잠꼬대 하듯 중얼거렸어요. 이 밤중에 웬 색시손이 곱구나 고와. 그러면서 안성댁의 손을 꽉 움켜잡았답니다. 닭 쫓다가 훈장님의 손을 잡아버렸으니 이제 닭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성댁은 훈장님의 손을 거세게 뿌리친 뒤 도망을 가려고 문 쪽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이 잠겼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았지요. 그제서야 안성댁은 아이한테 속은 걸 알았답니다. 예, 문 열어! 문 좀 열어라! 그렇다고 한밤중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지요. 한참 동안 문을 흔들어대던 안성댁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좀 전까지 퍼덕대던 닭도 지쳤는지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훈장님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왔답니다. 안성댁, 기왕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나랑 얘기나 좀 나눕시다. 어쩔 수 없이 안성댁은 그날 밤 훈장님과 함께 한 방에서 지냈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동이의 계획대로 된 것이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까치가 나무에서 요란하게 울어대지 뭐예요. 일찌감치 진동이는 훈장님이 자는 방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훈장님, 밤새 잘 주무셨는지요? 그러자 안성댁이 어젯밤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동이 도령, 얼른 문 좀 열어줘.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하니까 얼른 문 좀 열어줘.
진동이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안성댁은 볼그레해진 얼굴을 푹 숙이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성댁은 훈장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상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안성댁은 조용히 진동이를 불렀어요. 진동이 도령, 어젯밤에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아니 돼요. 네가 꾸민 일 때문에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러니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알았지? 알았어요. 그 대신 나 떡 한 말만 해주세요. 떡? 말만 안 한다면 내가 해주지. 그럼 내일 아침 일찍 해주세요. 내가 가지러 올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안성댁은 혼자 살아도 곳간에 쌀을 쟁여놓고 살 정도로 부자였거든요. 당장 떡쌀을 꺼내 인절미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동이는 안성댁이 해준 떡을 지게에 지고 샘으로 갔답니다. 샘에는 아침 일찍부터 물을 기르러 나온 아주머니들과 처녀들이 물동이를 세워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주머니들, 떡 좀 드시오. 이게 무슨 떡이냐? 아이고, 만나라. 맛있는 인절미네. 아이고, 고맙다. 우리 훈장님이랑 안성댁이랑 결혼했다고 알리는 혼인떡이라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내가 할 일 없어 헛소리나 하고 다니겠소? 아주머니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떡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유, 정말 맛있다. 아주머니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자 소문을 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샘터로 몰려왔지요. 너희 훈장님 결혼했다면서? 예, 이거 혼인떡이니까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안성댁이 남편 죽고 여태까지 혼자 살더니 결국은 훈장님한테 시집을 갔구만. 잘했네, 잘했네 그려. 가난하던 시절이라 모두들 떡을 맛있게 먹고는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안성댁은 이제 진동이에게 떡을 주었으니 절대로 소문이 나지 않겠지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성댁을 보자마자 축하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안성댁, 결혼 축하해요. 훈장님도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안성댁 축하해. 축하 인사를 받은 안성댁은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젠 못 이기는 척하고 훈장님한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훈장님은 영리한 제자를 둔 덕분에 장가도 들고 살림도 불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